시속 100km 가속 시간,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초에 아이오닉5 그리고 EV6가 뒤를 이었고, 지난 6월에 EQA가 국내 런칭을 알렸죠. 올해 7월에 판매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2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자동차 EQA를 타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 벤츠의 두 번째 전기차죠. 작년에 EQC가 나왔었고 올해는 EQA가 등장을 한 거죠. 이제 하반기에 EQS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아주 매력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5,990만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6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만 보조금 100%를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벤츠는 거기에 호응을 해서 5,990만원으로 이 차의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00% 받으면 약 서울시 기준 1,200만원 기대를 했었는데요. 인증 과정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어들었고 연비도 좀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래서 보조금도 확 줄어들었죠. 하반기인 경우에 EQA가 받을 수 있는 서울시에서 벤츠 EQA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7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해야 하는 금액 5,218만원인데 어떻습니까? 그 가격에 이런 최신형 전기자동차 살 수 있다면 나름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죠. 그래서 이 차 5천만원에 삼각별이 달린 최신형 전기자동차 나도 사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 예정 약 1,000대 잡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예약이 끝났다고 하죠. 하지만 하반기에 전기자동차는 내가 사겠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매보조금 받게 되고 구매보조금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내 차례가 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조금 왜곡되는 경향은 있죠. 보조금이 동이 나면 더 이상 안 팔리는 시장이다라는 얘기고요. 하반기에는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각 브랜드의 모든 전기차들이 지금 선착순으로 차량 등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전후로 좀 그 보조금이 또 동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서둘르셔야 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EQA는 66.5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2층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블데크 구조인데요. 알루미늄 하우징이 그 배터리를 감싸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충돌 사고나 차량 하부에서의 충격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벤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는 앞차축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140kW, 그러니까 마력으로 따지면 약 190마력이 됩니다. 190마력의 힘으로 전륜구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다만 이 앞부분이 좀 다르죠. 블랙 패널로 마감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필요가 없죠.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엔진 냉각을 위해서 공기를 흐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놔도 좋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그루브, 이 부분은 AMG와 AMG 플러스 패키지에 들어오는 디자인이고요. 기본형 아트 라인에는 이 두 개의 날개가 없이 그냥 블랙 패널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블랙 패널이든 두 개의 날개가 있든 상당히 이 차의 매력을 더해주는 것, 이 벤츠의 삼각별 마크 딱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마크가 얘기해 주는 것, 브랜드 파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는 걸 EQA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양옆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위로 파란 라인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있고 그 양옆에 주간주행등을 광섬유 스트랩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게 되면 이 전면에 가는 라인이 좌에서 우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엔진룸 잠깐 보실까요? 엔진이 없는 엔진룸, 그럼 모터룸이 되나요? 어쨌든 이 안을 열어보시면 140kW 모터가 들어와 있고요. 아주 공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공간이 널널해서 정비할 때 참 편하게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12V 납축전지죠. 12V 배터리도 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에 사용하게 되는 12V용 부품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12V 배터리도 엔진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이어 235-5R18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프 라인을 보면 특히 윈도우 라인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좀 차용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의 발로
그럴까 아닐까 싶습니다. 차체 하단부의 크롬 라인, 그 주변을 블랙 패널로 둘러싸서 하부에서의 오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배지 kWh당 4.1kg로 연비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좌우의 리어 램프를 하나로 또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앞뒤 수미 쌍관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차체를 가로지르는 빨간 라인이 상당히 유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시키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QA250 이 차의 이름 레터링으로 들어와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전동식 트렁크죠. 역시 트렁크 바닥이 좀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를 2층 구조로 쌓다 보니까 트렁크 바닥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에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당연히 펑크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컴프레셔와 응급 수리 키트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 이런 충전 킷도 들어와 있죠. 가정용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 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닫히고요. 자, 범퍼 하단부에는 차체 바닥을 통해서 흘러온 바람을 잡아주는 또 리어 디퓨저에 몇 개의 핀을 달아서 좀 더 공기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차의 공기 저항계수 0.2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쓱 훑어봤고요. 과연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전기자동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AMG 패키지 플러스 최고 사양을 적용한 인테리어입니다. 이 부분에 백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조석 대시보드, 그리고 10.3인치 모니터가 두 개가 이어져 있죠. 항공기의 터빈 날개와 같은 송풍구가 대시보드에 5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굉장히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 운전석 시트는 또 허벅지 부분은 길게 빼서 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네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죠. 터치 패널을 통해서도 모니터의 정보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거의 약 2.9회전, 2.89회전 정도 하는데 3바퀴로 보면 되겠죠.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 있는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 시프트 업, 왼쪽에 시프트 다운이 아니고요.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자, 회생제동 시스템을 모두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D-, D-, 그리고 D+, 거기에 자동 조절하는 D 오토, 이렇게 5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컬럼 시프트 타입의 변속 레버, 이 차는 변속기라기보다는 감속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1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변속기는 결국 그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감속기 역할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어가 하나뿐이니까 어떤 그 변속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변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그 이질감, 불쾌한 변속 반응, 진동,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센터페시아 모니터 먼저 보실까요? 자, 전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웰빙,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크게 다를 바 없죠. EQ를 선택을 하시면 먼저 충전 옵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충전소 검색할 수가 있고요. 자, 출발 시간도 따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최대 충전 상태를 100%로 할지 절반만 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 100kW짜리 충전기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전량 10%일 때 80%까지 30분이면 초고속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왜 80%냐 하면 80%를 넘어서게 되면 배터리 밀도가 높아져서 충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굳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100% 하겠다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연비 이렇게 출발 후 평균 kWh당 4.8kg. 주행에 76% 에너지를 썼고 난방 및 냉방에 15%를 썼다. 기타 전기장치에 9%를 썼다라는 것.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또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도 연비를 보여주고,
에너지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잔량 65%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259km 라는 얘기죠. 차량 이렇게 가속과 제동 그리고 조향 바퀴의 각도 이렇게 각도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36도, 오른쪽으로 36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메르세스미 앱, 메르세스미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2X 커뮤니케이션도 있네요. EQ 전용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지오 펜싱, MBUX 음성 어시스턴스, 이게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헬로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오늘 뭐 하지? 저랑 같이 데이트해요. 오, 헬로 벤츠, 오늘 시간 많어? 남는 시간에 같이 춤을 춰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런 제법 농담도 받아칩니다. 실내 온도 20도,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안녕 벤츠, 오종훈에게 전화. 이름을 말하세요. 오종훈, 오종훈의 집 유선 전화번호가 선택되었습니다. 목적지 검색,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목적지가 넣어주세요. 어디인가요? 헤이리 마을.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어떤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1번, 이제 무엇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길 안내. 경로를 탐색할게요. 거의 대화하다시피 명령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음성 명령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AMG 플러스 패키지에 부메스트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소리 한번 어느 정도 소리를 들려줄지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힘차고 액티브한, 아주 힘차고 다이나믹한 소리, 실내를 꽉 채우는데요. 볼륨을 키워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고요. 그 울림이 상당히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조용한 노래 하나 더 들어보죠. 나는 어릴 적에 친구들이 내게 물었지,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랑은 많이 다르지. 너는 못하지. 너는 수학은 잘하겠지. 자, 아주 기타 현의 소리 하나하나가, 튕기는 소리 하나가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소리를 들려주네요. 역시 부메스터 오디오의 아주 수준 높은 음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마트폰 패키지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고요. 블루투스, NFC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와이파이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핫스팟 설정, 인터넷 연결 상태, 퀵 액세스가 있죠. 자, ESP 켜짐, 파킹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에이다스, 그리고 이 부분은 세차장 모드죠. 세차하기 전에 눌러주면 여러가지 센서가 꺼지고요. 파크트로닉도 꺼지고, 뒷유리 와이퍼 꺼지고, 슬라이딩 틴팅 선루프 닫히고, 윈도우 닫고, 뭐 이런 기능들 한 번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장치,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 다이내믹 셀렉트,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인디비듀얼 설정, 출발 시 조회, 인디비듀얼,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갈지 컴포트로 할지, 스티어링 감도 컴포트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ESP 컴포트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뭐 이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세팅해 놔서 내 취향에 맞출 수가 있죠. 시트 설정, 승하차 편의 기능, 차에 타고 내릴 때 시트가 슬라이딩 해서 좀 더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동 잠금, 자동 미러 접힘, 충전소 검색. 자, 그리고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오션 블루로 할지 퍼플 스카이로 할지 아니면 멀티 컬러로 할지 64개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키네틱, 장거리 운전할 때 운전자의 몸이 하나의 자세로 고정되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시트를 움직여주면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실내 PM, 미세먼지 PM 2.5 내부 조음 4단계 이런 부분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C타입 USB 포트, 12V 전원구, 컵홀더 2개, 360도 카메라, AMG 플러스 패키지에 들어와 있는 옵션입니다. 차량 옵션들 퀵 메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즐겨찾기는 몇 개를 설정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목적지 입력할 때 손글씨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 2 리 자, 계기판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왼쪽에 연비 뭐 이런 부분들 들어오고요. 가운데에는 이런 트림 미터들, 그리고 경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속도, 전체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EQ 가이드, 지포스,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조장치, 전화, 내비게이션, 트립, 라디오, 미디어, 디자인은 클래식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ADAS 시스템, 그러니까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패키지 관련된 버튼들이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MBUX, 전화, 오디오 버튼들 들어와 있죠.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 잠깐 보시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을 제가 조금 뒤로 빼서 앉았죠. 카메라 설치들 때문에. 그래도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 남기고 있죠. 앉아보면 시트 허벅지가 시트에 밀착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접해 앉는 그런 느낌이 들죠. 무릎이 좀 세워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뭐 컴팩트 세그멘트에서 이 정도의 뒷좌석 공간이면 제법 여유 있는 편이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버튼으로 차창은 내려가고요. 완전히 열리네요. 시원하게 차창 열립니다. 그리고 걸리면 다시 내려오죠. 안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차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 뒤에서 뭔가가 다른 자동차가 다가올 때 문을 열면 하차 경고 시스템이 있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 하차 경고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아주 크롬 재질로 마감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자, 아주 손가락 2마디 정도 높이의 센터 터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터널 이 정도면 귀엽다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340리터고요. 시트를 완전히 접히게 되면 132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중에 뒷좌석 위로 별도로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열리지만 뒷부분은 열리지가 않죠. 2개의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위로도 이 정도면 충분한 여유 갖고 있죠. 컴팩트
라이트 세그먼트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자이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쭉 가속감 죽이네요. 자, 처음서부터 전기차 특유의 주행 질감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요트가 바다 위를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소리가 주는 이질감이 있죠. 엔진 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그 빈틈을 또 다른 잡소리들이 채우게 마련인데요. EQA에서는 다른 잡소리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80km 정도의 속도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노면 잡소리조차 없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이른바 빨래판 길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 길 넘어가는 느낌도 상당히 우수한데요. 보통 어느 정도 이제 통통거리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우수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 GLA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요.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설명에 의하면 이 차체 하부 구조는 거의 다시 만들다시피 했다라고 하죠. 일단 배터리 모듈을 더블데크 2층 구조로 집어넣었고요. 배터리 주변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감싸서 유사시의 충돌 사고 뭐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패키징을 했고,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의 드릴로 뚫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까지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배터리는 다임러의 자회사에서 생산한 배터리 66.5kWh 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다라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절을 해서 에코 모드로 가봅니다. 좀 더 편안하게 경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죠. 킥다운을 하면 그 이상의 속도까지 낼 수는 있지만 에코 모드에서는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속은 하네요. 자,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내연 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순간적인 가속감 만나게 됩니다. 에코 모드인데 쭉 침묵의 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 소리가 없이 속도를 높여가는 상당히 이질적인 반응 만나게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이런데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게 되면 툭 아이고야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저항이 있고 마저 누르면 속도를 좀 더 높여가게 되는 거죠.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몇 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 D죠. D 오토를 선택을 하면 회생제동 시스템의 단계를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판단을 하죠. 지금 글라이딩 모드입니다. 연료를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에너지 흐름 상태에서 본다면 완전히 중립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는 거죠. 에너지 소모 없이 무동력 비행을 하듯이 이제 글라이딩을 하는 거고요. 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되고, 마이너스 시프트 한 번 누르면 D,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D 마이너스가 되죠.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하게 최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내리면 D 더블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바로 충전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필요 없이 가속 페달 하나로 주행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DW-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 안 나간다, 뒤에서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D 오토 모드가 제일 편하지 않나, 좀 더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 D 플러스 정도가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이니만큼 에코 모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GLA, 그러니까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죠. 오른쪽 왼쪽으로 쭉 돌아나가는 길 시속 90km에 세팅을 하고요. 시속 90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잘 움직이고 있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아주 베테랑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처럼 구분기를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배기에 잠깐 맞춰보는데요. 공기저항계수 0.28, 이 정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네요. 노면잡 소리, 타이어 구름 소리가 아주 약간 아주 낮게 깔리는 정도고요. 바람 소리는 거의 없고 간간히 쓱쓱 스치는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네요. 자, MVH 대책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시키고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워낙에 조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엔진 사운드가 사라진 그 빈 공간을 주행하는 과정에서의 바람 소리라든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좀 더 크게 들리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EQA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서 기타 잡소리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 노면 잡소리, 이런 이물질들이 튀는 소리, 바람 소리, 하다못해 실내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없이, 그러니까 많은 잡소리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는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턴트 디스트로닉, 액티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을 포함하는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죠.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그리고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후방 시야 아주 좋고요. 보디 스타일 굳이 따지자면 SUV인데요. 약간 높게 앉아서 멀리 보고 가는 SUV 특유의 주행의 느낌, 여기에 도로에 함께 달리는 세단들을 살짝 내려다 보면서 달리는 그런 SUV 특유의 주행 질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앞바퀴 굴림이고요. 전륜에 전기 모터 적용하고 있죠. 140kW, 마력으로 따진다면 약 190마력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힘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계기판을 보게 되면 왼쪽에 시속,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연료 소비율입니다. 지금 연료 소비율 제로, 전기를 쓰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속 페달을 쭉 밟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지금 전력 소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11%, 14%, 이렇게 쭉 킥다운을 하게 되면 100%까지 이렇게 전력 소모를 하는 거고요. D 하게 되면 이제 충전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지금 78% 남아있죠. 주행 가는 거리 319km입니다. 자,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국내에서 306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WLTP 기준으로 426km로 인증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100km 이상 줄어든 거죠. 그만큼 국내 인증 조건이 가혹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유난히 수입차에 좀 더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오닉 5는 유럽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기본형 배터리 기준으로 EQA보다 덜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EQA가 더 박하게 받은 거고요. 그래서 각자 홈그라운드에서 자기 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측정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차 배터리 77%에 80% 정도인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318km다 라는 얘기죠. 100% 충전을 한다면 400km 가까이는 좀 욕심 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를 따로 인증을 하죠. EQA 250 204km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306km, 겨울철에는 204km, 최소한 그 정도는 간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배터리 성능이 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 주행 가능 거리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점 좀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100에 맞췄고요. 하나, 둘, 셋. 잘 섭니다. 아주 강하게 버티면서 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격을 앞으로 보내면서 기울어지는 맛이 있네요. 아주 강한 반발력을 보이면서 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격을 차체가 흡수하면서 앞으로 숙여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너링 한번 해봅니다. SUV죠. 차체가 높습니다. 게다가 전륜구동 시스템이어서 약간 언더스티어를 경계를 해야 되겠죠. 쭉 가속, 제동, 턴. 쭉. 타이어는 조금 힘들어 하나요? 타이어 마찰음은 조금 올라오는데요.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서스펜션 느낌이 그렇게 강한 거는 아니네요. 눌리는, 어느 정도 기우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고요. 조금은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난한 SUV의 그 성능, 합리적인 공간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도 MBUX로 대표되는 차급을 뛰어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안전 편의 장비들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 눈에 띄입니다. 판매 가격 5,990만원에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772만원 정도 하는데요. 서울시 기준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5,218만원이죠. 어떻습니까? 5천만원 초반대 가격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받아서 그런 상당히 확 끌리는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EQA 250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경쟁력, 가격, 그리고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 EQA 250을 계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제 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8.9초입니다. 190마력의 힘을 가진 SUV로서는 합리적인 정도의 가속 성능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985km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10kg 정도 되는데요. 10초 전후에 시속 100km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은 완전히 끕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진짜 조용한 가속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느린 것 같지도 않고요. 제법 빠른 가속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둘, 셋. 가속 중간에 휠스핀이 일어납니다. 일단 탄력을 받은 뒤에도 아주 강한 가속력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기차 탈 때마다 느끼지만 전기차에서 풀가속을 할 때 느끼는 아주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전혀 안 들리는데 차체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전기 모터를 이용한 어떤 가속 질감은 확실히 내연기관의 그것과는 확실히 다르죠. 내연기관은 엔진의 직선 운동을 다시 회전 운동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 회전수의 제한이 크죠. 전기 모터는 모터 자체가 회전 운동을 하고 고회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하게 가속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EQA 역시 그랬습니다.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속 중간에도 도로 상태가 고르지 않은 곳에서 살짝 휠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가속감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GPS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해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을지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두 8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8차례 모두 메이커가 밝힌 공식 제로백 타임보다 더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두 차례 빠른 결과가 나온 경우는 간간히 있었는데 모든 기록이 메이커 공인 기록을 앞선 예는 전무후무한 기록인데요. 아마 메이커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 측정을 다시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토다이어리가 측정한 메르세데스 벤츠 EQA250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는 최고 기록이 8.35초, 최저 기록이 8.62초로 메이커가 발표한 기록 8.9초보다 모두 앞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kWh당 4.1이죠.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출발 후 평균 세팅 다시 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야 되죠. 지금 외기 온도 32도네요. 실내 온도 20도 1단계로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 206km죠. 그러면 교도역에서 도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 정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보다는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특색이 있죠.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가 제일 안 좋습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는 도심 주행 연비가 좀 더 좋고요. 주행 특성에 맞게 전기차를 다루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배터리 잔량 51%고요. 계기판이 알려주는 주행 가는 거리 200km입니다. 그러면 100% 잡으면 400km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 306km보다는 100km 가까이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고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보너스 7.8km, 연료 소모 없이 7.8km 정도의 거리를 더 달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유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행주대교를 타기 위해서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 전기차로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연비를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그때그때 조절하는 재미라면 재미죠. 그런 재미도 있네요. 네, 자유로 달려와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kWh당 8.4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연비인 게 공인복합 연비 4.1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자동차를 타는 또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대로 넘어와서 또 어김없이 교통체증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자, 여기에서 연비 8.4 지금 기록하고 있죠. 체증 구간에서 오히려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죠. 자, 8.5로 올라왔었네요. 자, 이제 체증 구간이 마무리되고 교통 흐름이 회복되는데요. 연비 kWh당 8.3 그 정도 수준 유지를 했네요.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데 위안을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이곳까지의 연비 kWh당 8.0km 기록을 했네요. 비 내리는 오후 5시 반 강남
어마어마한 교통체증 뚫고 도심 구간 지나왔습니다. 약 5km 이동하는데 거의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대역에 다 왔고요. 앞차 따라서 정지했고요. 킬로와트당 7.2km 기록을 했습니다. 자, 평균 시속 35km, 1시간 35분 동안 달려서 주행거리 55km죠. 주행 가는 거리 187km 남았습니다. 출발할 때 206km였고 55km 왔으면 150km 정도 남아야 되는데 약 37km 정도 더 이익을 본 거죠. 17.7km 보너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법 좋은 효율을 보였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보여주네요. 주행하는데 전기 70%를 썼고요. 냉난방에, 냉방이겠죠, 20%, 그리고 기타 전기장치에 10%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에너지 잔량, 배터리 잔량 44% 남았고요. 뭐 90분 동안 연비 이런 정도를 보였다라는 얘기죠. 평균 7.2km, 7.3이었나요 아까는? 제 공인복합 연비 4.1km죠. 킬로와트당 4.1km. 그러면 리터당 3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보인 겁니다. 대단한 효율이죠. 이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출력 한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하는 것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벤츠 EQA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차의 단점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스템, 이 인프라의 문제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파주의 평화누리 주차장인데요. 뒤에 보시다시피 6개의 충전기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게 되죠. 아직도 전기차의 충전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곳 수시로 지나다니는 지역인데요. 뭐 충전기 설치된 지 뭐 한 1, 2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설치는 진작에 됐는데 아직도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왕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이용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전기차 보급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자, 상품 구성의 문제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윗급을 택하면 누릴 수 없는 편의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열선 스티어링 휠인데요. 기본형에서는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제공이 되지만 그 윗급 모델들에서는 열선 스티어링이 적용이 안 된다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품 구성이겠습니다. 윗급을 선택하면 아래급에 있는 편의 장비들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편의 장비들이 더해지는 그런 상품 구성이라 해야 되는데 윗급을 택할 때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옵션이 있다는 것, 뭔가 좀 잘못된 상품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패키지를 추가해도 기본형에 제공되는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은 계속 이용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66.5kWh짜리 배터리로 국내에서 주행 가는 거리 306km로 밖에 인증을 못 받았다라는 것, 물론 수입차의 유난히 까다로운 국내 기준 때문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수입 판매한 EQC의 경우를 보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우리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EQC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다임러 그룹이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한다는 배터리 성능은 우리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혹은 삼성 SDI 배터리를 쓰는 것도 꽤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EQA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A 시승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자동차는 또 다른 맛이 있다 싶네요. 역시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 그리고 주행의 질감,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차급을 뛰어넘게 수준 높게 고급스럽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차체의 각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세팅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EQA를 계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EQA 제 차로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후에 차후에 EQA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EQA를 선택했는지 대해서는 여기에 올려드리는 별도의 링크 타서 들어가시면 제가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드는 컴팩트 SUV 전기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가 싶고요. 또한 가격에 주는 메리트 무시할 수가 없죠. 5,990만 원에 시작해서 정부의 국가 보조금 다 제하면 서울시 기준 5,21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는 구매 보조금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의 전기자동차를 사는데 구매 보조금 7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차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